24 뉴스 영어 방송입니다. 저는 나타샤 큐차크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쟁은 계속되고 있으며 이슬람 공화국 이란은 자정 이후로 전국에 걸쳐 7번의 탄도미사일 일제 사격을 가하며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약 2시간 전 이스라엘 남부 도시 베르셰바 근처에 나우트 초바드 산업지대가 피급됐습니다. 부상자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화재 및 구조팀이 위험물질 누출 신고 이후 그곳 공장에 있는 손상된 화학 저장소를 봉인하고 통제하기 위해 작업하고 있습니다. 누출된 물질은 살충제로 추정됩니다. 대중에게는 해당 지역을 피하고 실내에 머물며 창문을 닫으라는 안내가 내려졌습니다. 아다마는 활성 성분과 농작물 보호 자재를 생산하는 회사로 이번 공격으로 남부 이스라엘에 있는 자사 공장이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 공장이 이란 미사일이나 미사일 잔해에 맞았을 가능성이 있지만 아직 확인되지는 않았다고 말합니다. 토요일 주말 동안 이란의 미사일이 예루살렘 근처를 직접 타격해 최소 19명 이 파편과 폭발로 부상을 입었고 주택과 차량에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스라엘 국방부는 요격에 실패했으며 여러 전선에서 공격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은 에일랏도 공격했습니다. 북부에서는 헤즈볼라가 지난 24시간 동안만 250발가량의 로켓을 발사했으며 대부분은 레바논 내 이스라엘 국방군을 겨냥했지만 일부는 이스라엘 영토로 넘어왔습니다. 이스라엘 국방군 민방위 사령부는 현재의 전시 지침을 최소한 월요일 밤까지 연장했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교육 활동이 계속 금지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내일 월요일 오후 8시까지입니다. 그때 또 평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제 스튜디오의 게스트분들께 넘어가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해주신 안보 분석가 야코브 라핀 씨와 국제문제 분석가 댄 페리 씨가 계십니다. 먼저 야코브 씨께 남부 이스라엘에서 목격된 공격들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우리가 목격한 일련의 공격들에서 특히 남부 지역에 더 집중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란이 그곳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목표를 노리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어떤 곳이 공격을 받았는지 말씀해 주세요. 최근 며칠 동안 이란 혁명수비대는 이스라엘이 이란의 두 철강 공장을 공격한 것에 대해 보복을 시도하겠다고 위협해왔습니다. 이 공격은 정권에게 매우 뼈아픈 타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철강은 이란의 주요 수출품이자 경제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보복으로 이스라엘 산업을 겨냥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건 전혀 대칭적이지 않고 비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탄약은 목표를 향해 발사되면 목표에 도달해서 목표를 폭파시킵니다. 그리고 이란의 미사일과 이스라엘을 공격하려는 다양한 시도의 90% 이상 요격당합니다. 하지만 확률상 그들은 그 작은 비율만큼은 뚫고 들어올 수 있고 그로 인해 민방위 사령부 등등의 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들이 벌이고 있는 비대칭 전쟁입니다. 그들은 바로 이런 일을 하기 위해 IRGC를 만들었습니다. 비록 한 자릿수로 발사할 수밖에 없더라도 계속 발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자신들이 여전히 이 싸움에 참여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이 정권이 입은 막대한 전략적 피해에 대해 생각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바로 이것이 그들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좋아요. 이제 미국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현재 이란 내에서의 지상작전 가능성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이번 전쟁에서 중대한 확전이 될 것입니다. 워싱턴 포스트와 인터뷰한 미국 관리들에 따르면 이 계획은 전면적인 침공까지는 아니지만 여전히 수천 명의 병력이 동원될 수 있다고 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특수부대와 일반 보병이 혼합되어 이란 해안이나 해안선을 따라 장기간의 습격작전을 수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지역은 호르무즈 해역 근처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란 정권이 통제 중인 섬들을 점령해 일정 기간 장악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위험이 커집니다. 전문가들은 미군이 영포를 점령하기 시작하면 이미 13명의 미군이 사망하고 300명 이상 부상한 이 전쟁에서 훨씬 더 큰 위험에 노출된다고 경고합니다. 최종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지만 이러한 선택지들이 분명히 논의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이란이 대응 범위를 넓히고 있는 것도 보고 있습니다. 이란은 아랍에미리트와 바레인 산업시설을 공격했고 이슬람 혁명수비대 IRGC는 이 지역 미국 관련 배아 캠퍼스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제 백악관에서 연결된 저희 미국 선임 특파원 마이크 바겐하임 씨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물론 현재로서는 이것들이 보도일 뿐입니다. 하지만 미국 지상군이 이란에 투입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 미국 측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분명히 대중적으로 환영받는 생각이 아닙니다.
그리고 전쟁 자체도 미국 일반 대중 사이에서 그다지 인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민주당원들에게는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또 다른 과도한 행동으로 보입니다. 그는 일부, 모든 것은 아니지만 일부 이른바 마가 지지층의 구성원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아닌 다른 문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애초에 이런 종류의 해외 전쟁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것이 일종의 깨진 약속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지상군 투입이라는 요소가 추가되고 전쟁의 연장에 대해 이야기할 때 한 미국 관리가 말하길 몇 주가 더 걸릴 수 있다고 했고 또 다른 관리는 몇 달이 더 걸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에너지 가격 상승도 단기적으로는 지상군 투입 때문에 결코 낮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더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분명히 발생할 인명피해, 더 많은 자원의 손실, 경제에 대한 집중력 부족까지 더해집니다. 현재 의회의 공화당 의원들은 아마도 전체적으로 이런 상황을 오래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문제가 자신들의 유권자들과의 관계에서 비용 부담 문제로 인해 압박을 주기 때문입니다. 결국 처음부터 인기가 없던 전쟁이었고 지상군 투입 등 모든 것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아직 실제로 일어나지 않아 초기 여론조사는 없지만 그런 생각만으로도 대통령 인기에는 도움이 안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함께해 주세요. 곧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마이크. 이제 스튜디오 분석가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야콥, 궁극적인 목표와 지금 지상군 투입 이유, 그 효과는 무엇인가요? 지금 우리는 모든 측이 상황을 더 악화시켜야 할지 아니면 출구 전략을 찾아야 할지 계산하는 교차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미국인들이 말하는 것은 보세요. 미 중부사령부가 이 전쟁을 하루 만에 준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만약 공습 단계에서 이란 정권이 호르무즈 해협을 열기로 동의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비상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개방의 의미는 별도 논의이며 이스라엘 걸프 동맹국, 미군 기지에 대한 미사일 발사 중단도 포함됩니다. 정권이 계속하겠다고 고집하면 미국은 비상계획을 마련해 두었다고 말합니다. 카르그 섬은 이란 수출의 90%가 통과하는 곳입니다. 이것이 이란 경제를 마비시킬 것입니다. 대통령 본인도 이란의 전력망을 타격해서 사실상 이슬람공화국을 암흑 속에 빠뜨리겠다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미국 대통령은 만약 긴장을 낮출로가 있다면 관심이 있다는 신호를 아주 분명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댄 씨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란 이슬람 공화국과 미국 사이에 현재 진행 중인 협상을 감안할 때 이것이 단순한 협상 전략인지 아니면 결국 현실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댄 씨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지금은 모든 것이 협상 전략이지만 일부는 협상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렇듯이 문제는 목표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목표가 이제 이스라엘과 걸프 국가들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열어야 한다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는 이란에게 승리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 문제는 전쟁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란이 원하는 것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논의는 이제 미국이 이란에 무엇을 요구하느냐에 대한 것이 더 이상 아니며 그 자체로 이란의 승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심리적인 전환이 아주 분명하게 일어났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쟁 초기에는 이란이 엄청나게 타격을 입고 지도부가 충격적으로 제거되었으며 완전히 밀리는 듯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권 교체까지는 아니더라도 항복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정권이 한 달 동안 생존했고 이제는 논의가 그들의 반격을 어떻게 끝낼 것인가로 바뀌었다는 사실 자체가 그들에게는 전쟁에서 이기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승리입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트럼프가 걱정됩니다. 중간 선거를 앞두고 그동안 치른 대가를 감안하면 이 상황을 승리로 포장할 방법을 찾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호르무즈 해협 협박이나 동맹국을 향한 미사일 발사에 쉽게 굴복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상황이 더 격화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는 하르그 섬이나 다른 자산이 압류되는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쿠웨이트 군인 10명, 이 걸프 국가의 군사기지에 대한 또 다른 이란의 탄도미사일 공격으로 부상을 입었습니다. 쿠웨이트 군이 방금 이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방금 들으셨듯이 이란의 공격이 걸프 국가들을 대상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전역에서 대규모 시위가 확산되고 있으며 그 규모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로킹스 반 트럼프 집회는 50개 주에서 군중을 모았고 3천여 행사가 계획됐습니다. 많은 집회가 주요 도시 외곽에서 열려 이 운동이 보수 지역까지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시위들은 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과의 전쟁 처리 방식에 대한 분노, 그리고 치솟는 유가와 행정부 권한에 대한 전반적인 우려로 인해 촉발되고 있습니다. 주최자들은 교회 지역과 전통적으로 공화당을 지지하는 지역에서 참여가 급증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운동이 시작된 이후 소규모 지역 행사에서 거의 40%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중간선거가 다가오며 거리의 에너지가 투표에서 정치적 영향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백악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미국 선임특파원 마이크 파겐하임이 계속 함께합니다. 이 시위가 확산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정치적으로 이런 변화가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나요? 그리고 이 시위들이 국제 헤드라인에서 보도되는 것만큼 실제로도 그렇게 큰 규모인가요? 명심해야 할 점은 이 시위가 매우 광범위하게 퍼져 있어서 미국 내에서만 3,000곳이 넘고 전 세계적으로도 약 3,000곳에 달하기 때문에 전체 규모를 독립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주최 측은 800만 명이 넘는다고 말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는 미국 역사상 두 번째로 큰 하루 동안 열린 시위가 되는 셈입니다. 이전, 즉 역대 최고 기록은 수십 년 전의 지구의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당신이 언급한 것처럼 이 시위가 더 시골 지역 그리고 거의 정의상 보수적인 지역까지 확산되고 있다는 점은 분명히 백악관의 우려가 될 것입니다. 들어보세요. 그들이 꼭 이 특정 시위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지금 전국적으로 퍼져 있는 전반적인 분위기의 일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의 보궐선거나 주지사 선거에서 민주당 쪽으로 기운 결과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플로리다에 있는 도널드 트럼프의 마라라고 지역구에서조차 민주당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지금 공화당 의원들이 배거 의회에서 사임하고 있는 걸 보면 민주당이 대대적으로 의회를 장악할까봐 서둘러 빠져나가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숫자 자체는 현재 공화당에게 더 큰 우려가 들고 있는 상황의 일부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중간선거를 앞두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공화당이 실제로 내세울 수 있는 후보들은 어떤 인물들일까요? 다가올 것으로 예상되는 강력한 민주당의 물결을 막아내기 위해서 말이죠. 이 운동의 얼마나 많은 부분이 실제로 이란 전쟁에 관한 것이고 또 얼마나 많은 부분이 행정부에 대한 전반적인 불만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이게 중간선거와 관련해 트럼프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만약 선거가 계획대로 안 되면 남은 임기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안별로 정량화하고 분리하기는 어렵지만 이른바 노킹스 시위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번이 세 번째이고 앞선 두 번의 시위는 이란 전쟁이 일어나기 훨씬 전이었습니다. 이외에도 주요 이슈로는 이민 문제, 의료비와 주거비 등 생활비에 대한 우려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등 해외 전쟁도 이전에도 우선순위였기 때문에 이 문제를 따로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자면 나타샤, 우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전쟁의 전반적인 인기 하락과 현재 진행 상황을 보면 여기에 또 다른 문제가 더해지면 대통령에게는 분명히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이크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이스라엘에서는 텔아비브와 하이파에서 반전 시위가 벌어지는 동안 경찰이 20명 넘는 사람들을 체포했습니다. 주말 동안 여러 도시에서 수백 명이 모인 시위가 열렸고 이는 전투가 시작된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시위였습니다. 경찰이 군중을 해산시키기 위해 진입한 후 21명이 구금되었는데 이는 대규모 집회에 대한 민방위 사령부의 제한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현장 영상에는 경찰이 시위대를 강제로 해산하고 시위자들을 밀치며 국회의원들과 충돌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아랍계 크네세트 의원 아이만 오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대부분 이스라엘 국민이 이란과의 전쟁을 계속 지지하는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번 달 초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스라엘 유대인의 93%가 미국 이스라엘 공세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랍계 이스라엘인은 26%만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제 국제문제 분석가 댄 페리 씨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란과의 전쟁에 대해 여전히 압도적인 지지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쟁이 한 달 넘게 계속되고 민방위 사령부 지침도 그대로인데 분위기가 변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시간이 지나면 아마 그 지지는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입장은 변하지 않을 것이고 이스라엘 국민들은 이란에 대한 군사 행동에 많은 공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사일 중단, 핵 프로그램 중단, 그리고 민병대 프로그램 중단이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헤즈볼라, 하마스, 후티가 포함됩니다. 이스라엘 국내에서 큰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서 말이죠. 물론 지금까지 거의 12명 혹은 그 이상이 사망했지만 2만 명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일부 희생은 감수할 준비가 있었지만 대규모 희생은 아니었습니다. 야코브 말처럼 아이언돔, 에로3 등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성공해도 이런 상황은 이어집니다. 확률상 일부 미사일은 막을 수 없습니다. 그 근본적인 균형이 유지되고 이란의 행동을 되돌리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란이 어떤 부분에서 양보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다면 이스라엘 내 지지도는 계속 높게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아요.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 북부로 시선을 돌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북부 주민들이 현재 진행 중인 전쟁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방위군의 미국 출신 군인이 이스라엘 북부 국경에서 헤즈볼라와의 전투가 계속 격화되는 가운데 남부 레바논에서 사망했습니다. 22살의 모셰 이츠하크 카츠는 코네티컷 출신의 가족 없이 홀로 복무하던 병사로 낙하산 부대에서 복무 중이었으며 밤사이 헤즈볼라의 로켓 공격으로 사망했고 같은 공격에서 다른 3명의 군인도 부상을 입었습니다. 카츠는 누나의 뒤를 따라 자발적으로 이스라엘로 이주해 입대했으며 이번 주 6월절을 맞아 집으로 돌아올 예정이었지만 부대와 함께 남아 싸우기로 선택했습니다. 그의 가족은 이 소식에 완전히 충격을 받고 슬퍼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방위군 그날 밤 별도의 헤즈볼라 공격으로 군인 2명이 다쳤으며 이 중 1명은 정예 공병부대의 고위 장교라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은 이스라엘군이 남부 레바논에 깊이 들어가 헤즈볼라 거점을 대대적으로 공습하는 중에 전해졌습니다. 헤즈볼라는 2024년 휴전 후 조용하던 시기를 깨고 3월 2일 로켓 공격을 재개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 이후로 이 전선에서만 최소 5명의 이스라엘 군인이 사망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북부에 있는 특파원 발리르 사딘에게 연결하겠습니다. 발리르, 북부의 잇따른 경보와 최근 상황을 설명해 주세요. 네, 이스라엘과 레바논 국경 바로 분쟁 지역에서 거의 매시간 경보와 사이렌이 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건들은 사실상 인명피해나 심각한 피해 없이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곳 사람들은 분명히 정상적으로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우리는 헤즈볼라가 나하리아를 비롯해 이스라엘 북부의 여러 지역으로 드론을 발사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까지는 오늘을 어제나 그저께와 비교해 본다면 분명히 상대적으로 공격의 수만 놓고 보면 적어도 이스라엘 북부 깊숙한 도시와 마을을 향한 공격은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하지만 헤즈볼라는 남부 레바논 안에서 이스라엘 군인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작전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헤즈볼라는 레바논 남부의 일샤르키에라는 마을에서 벌어진 충돌에 대해 언급하며 그곳에 있던 이스라엘 탱크 중 하나를 향해 대전차 미사일이 발사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를 확인할 수는 없으며 헤즈볼라는 이런 사건을 자주 언급하며 자신들이 여러 탱크를 파괴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결국 이런 사건들 대부분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납니다. 이제 이스라엘군은 지난 며칠 동안 이 전선에서의 그들의 활동을 발표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의 말에 따르면 여기서 우리는 헤즈볼라 요원 수십 명 이상이 사망했고 200개가 넘는 기반 시설이 파괴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146사단의 활동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레바논 내부에서는 엘타이브 마을에서 주택이나 기반 시설이 파괴되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이 마을은 빈티지 베일보다 약간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즉 우리는 여기서 레바논 남부 더 안쪽에서의 활동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단지 헤즈볼라의 이른바 1차 방어선 마을들에서만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방금 들어온 소식도 추가하겠습니다. UN 평화유지군인 유니필이 방금 발표한 바에 따르면 유니필 물류 호송대 근처에서 폭발물이 터져 차량에 일부 손상이 발생했고 평화유지군 한 명이 경미한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누가 이 폭발물을 설치했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지만 헤즈볼라 역시 이러한 급조 폭발물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폭발물은 물론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보통 유니필은 이스라엘 방위군의 포격이 자신들의 시설 근처에 떨어졌을 때는 IDF를 직접 언급하곤 합니다. 이번에는 그들이 사건을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팔리아브, 이스라엘 북부 소식 감사합니다. 이제 시리아군은 레바논과의 국경에서 또 다른 밀수 터널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불과 24시간 만에 두 번째입니다. 시리아 국방부에 따르면 이 터널은 레바논 민병대가 운영한 것으로 추정되며
국경 봉제를 강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 중에 발견됐다고 합니다. 이 터널은 이후 특수부대에 의해 봉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의 밀수 경로는 오랫동안 무기, 물품, 전투원들을 이동시키는 데 사용되어 왔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발견된 터널은 이러한 네트워크가 여전히 얼마나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와 함께하는 분은 이스라엘군 정보국의 전 평가 부국장이었던 자크 네리아스입니다. 자크 씨, 반복적으로 터널이 발견되고 있다는 사실이 현재 시리아 레바논 국경을 따라 이루어지는 밀수 작전의 규모에 대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나요? 이것이 여전히 이스라엘의 문제로 남아있나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우리는 이번 전쟁에서 헤즈볼라 개입에 레바논 정부가 크게 분노한 모습을 봤습니다. 하지만 레바논 군대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어떤 시도라도 있다고 말씀하실 수 있나요? 저는 레바논 군대가 헤즈볼라에 대해 어떤 영향력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저는 그들이 헤즈볼라를 두려워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헤즈볼라에 맞서 어떤 행동을 취하는 것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레바논 군대는 즉시 끝장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부대, 즉 60%의 부대가 시아파이고 그 시아파들은 자기 형제들과 싸우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리아에 관해서는 지난 1년, 지난 16개월 동안 무기의 공급원이 확실히 시리아였습니다. 무기들은 시리아에서 밀수되었습니다.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 시절에는 헤즈볼라가 시리아에 매우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리아 내부에 요새를 구축했습니다. 장거리 미사일 4기가 있는 거대한 터널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반대입니다. 알샤라 정권이 헤즈볼라에 매우 적대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시리아군은 레바논과 시리아 사이에 370에서 70km에 이르는 국경을 따라 4개 사단을 배치했습니다. 분명한 의도로 시아파 밀집 지역만 공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곳에서는 전직 시리아 군인들이 헤즈볼라에 의해 고용되고 모집되었습니다. 이것들은 시리아 정권에 반대하는 활동의 중심지입니다. 그리고 시리아 측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헤즈볼라는 사실상 2개의 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셈입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을 상대하고 있고 다른 하나는 시리아를 상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리아가 레바논에 개입할 경우 분명히 자신들의 뒤를 공격당할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 시리아인들에 의해 자국 내 전선이 공격당할 것이고 이것은 분명히 헤즈볼라에게 남은 것에 집중해야 한다는 신호가 될 것입니다. 자, 이제 헤즈볼라가 싸우고 있는 3번째 전선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전선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레바논에서 누가 주권을 갖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알다시피 이란 대사 문제는 레바논 정부의 매우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란 대사는 레바논을 떠나기를 거부했고 헤즈볼라는 이란 대사를 보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레바논 정부의 모든 의도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그들의 실패와 나라를 통치하는 것이 불가능한 임무임을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이렇습니다. 레바논에서 누가 주권을 가질 것인가요? 레바논에서 주권자는 누구입니까? 헤즈볼라인가요? 아니면 시아이 공동체와 비베리와 함께인가요? 아니면 레바논의 합법적인 정부인가요? 현재 이것은 논쟁이 되고 있는 문제이고 지금은 명확한 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헤즈볼라가 레바논 정부에 비해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아요, 척씨.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작별 인사를 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바로 이번 전쟁 속에서 시리아와 이스라엘의 관계에 대해 우리가 본 것에 관한 것입니다. 분명히 레바논이 헤즈볼라 문제와 관련해 이스라엘과 논의의 장에 나서고 싶다는 입장을 밝히는 것도 봤죠. 시리아와의 잠재적인 평화협정이나 어떤 형태의 합의에 대한 논의와 관련해서 이번 전쟁이 이스라엘과 시리아를 더 가깝게 만들고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것이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기회를 놓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 말은 이것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역사적인 분기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단지 시리아인들과 대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 1년 반 전부터 그들과 만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들과 대화를 해왔지만 그들과 함께 안보 합의에 도달해야 합니다. 이 보안 협정에는 그 조항 중 하나는 헤즈볼라와 다에시 그리고 지하디스트들을 다루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가 집중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어제만 해도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든 시리아인들과 협력할 수 있다는 증거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몬 지역에서 시리아 영토로 진입한 부대를 지휘했고 그곳에서 레바논 쪽으로 내려가 레바논 내부의 목표물을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협력의 분야입니다. 그리고 너무 자세히 들어가지 않더라도 두 나라 사이에 무언가가 진행되고 있다고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잭,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쉽게도 잠시 광고를 위해 자리를 비워야 하지만 채널 고정해주세요. 곧 i14 뉴스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것은 단 몇 분간의 휴식입니다. 저는 나타샤 키르차크입니다. 곧 다시 뵙겠습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이란의 탄도미사일이 남부도시 베르셰바의 공터를 강타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폭발로 인근 주택의 창문이 산산조각났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부상자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해당 공격에 대한 추가 정보가 들어오는 대로 계속해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캐나다 소식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북미에서는 수백 명의 이란 관련 조직원들이 이미 캐나다에 들어와 있을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보안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캐나다 야당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란 혁명수비대 IRGC 출신 전 직원 최대 1000명이 전국에 잠입해 있을 수 있으며 이는 캐나다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잠재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들 중 일부가 망명 절차나 이민 제도의 허점을 통해 입국했기 때문에 추적하거나 추방하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정보당국은 이란이 작전 개시 신호를 내렸을 수 있으며 미국,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시작된 이후 해외 잠복 조직이 활성화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캐나다 당국은 이러한 수치가 완전히 입증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지만 이 위험에 대해 실제로 충분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논쟁이 점점 더 격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오타와에서 맥도널드 로리에 연구소의 이사인 케이시 밥 씨가 저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정치의 신뢰성은 어느 정도인가요? 실제로 캐나다 내 IRGC 관련 인물들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나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저는 작년 12월 프리프레스에 이 내용을 썼습니다. 저는 매우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 기자들, 이란을 평생 연구해온 전문가들, 학자들, 국가 안보 전문가들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캐나다에는 수백 명의 전직 이란 관리들, 고위 관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 중 일부는 군과 연관되어 있고 일부는 이란의 핵 프로그램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전직 최고 지도자와 밀접하게 연관된 인물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곳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이제야 이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지만 이곳의 이란인 커뮤니티, 그 중에서도 그 정권에 의해 피해를 입은 많은 사람들은 이 문제를 정말 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관계자들이 잠복 요원에 대해 말할 때 실제로 그게 어떤 의미인가요? 그리고 캐나다에 있는 이란 디아스포라에 대해 말씀하실 때 이분들이 이런 잠재적인 네트워크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어떤 걱정을 하고 있나요? 네, 그러니까 잠복 요원이나 잠복 네트워크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그 부분은 지금 시점에서는 좀 더 불확실합니다. 캐나다에서 여러 사례를 봤죠. 시나고그 총격 사건, 토론토 주재 미국 영사관 총격 사건, 그리고 목소리를 낸 사람들, 정권에 반대해 발언한 반체제 인사들이 표적이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들이 이른바 슬리퍼 셀이나 슬리퍼 요원인지 아닌지는 정말 말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캐나다의 주요 정보기관인 CESIS가 공개적으로 밝혔듯이 이란에서 비롯된 캐나다 내 개인을 대상으로 한 치명적일 수 있는 공격을 저지한 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위협을 막기 위해 자원을 전환하고 대응해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디아스포라 공동체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불쾌해하며 이런 사람들이 이웃이 되길 원치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만난 많은 분들은 캐나다에서 더 나은 삶과 나라를 위해 노력하는 훌륭한 분들이지만 그분들 또한 두려움을 느낀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보도들에 대한 캐나다인들의 전반적인 반응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널리 우려되는 문제인가요? 아니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인가요? 널리 우려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은 일반적인 캐나다인들에게는 이 문제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것은 이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더 넓은 사회적 문제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말로 매우 심각한 위협입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것이 현재 이 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수십 년 동안, 특히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는 다양성이 우리의 강점일 뿐만 아니라 어떤 수준의 다양성이라도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인종차별적이라고 배워왔다는 점입니다. 물론 그 다양성이 유대인이나 이스라엘과 관련된 것이라면 말이죠. 하지만 우리는 다양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 없다고 배워왔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인종차별적이거나 아니면 무언가로 낙인 찍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 다양성이 실제로 사회적 결속력이나 우리의 민주적 가치, 그리고 국가 안보를 약화시키고 있더라도 말이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가 상황 악화를 막으려면 이 문제는 이란 관리들의 캐나다 입국보다 훨씬 더 광범위합니다. 우리는 알다시피 불관용을 용인하는 것이 결국 우리를 파괴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가 이란 관리들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 문제는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K시부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서한지구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스라엘 보안당국자들은 서한지구가 점점 불안정해지고 빠르게 격화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는 발언과 현지 사건들로 촉발되고 있습니다. 재무장관 베찰릴 스모트리치가 이제 영토 전역에서 정착촌 활동을 확대하자고 촉구하고 있어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A, B, C 지역 간의 경계가 사실상 흐려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보안당국자들은 이미 그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합니다. 정찬민 폭력이 서한지구 깊숙한 곳까지 확산되고 있으며 팔레스타인 재산 방화와 전초기지 설립도 포함됩니다. 이는 팔레스타인 당국이 통제하는 지역에서도 발생합니다. 군과 언론 사이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IDF군이 CNN 취재진을 구금했고 기자 한 명이 다치고 장비도 파손됐습니다. 지금 저희와 함께하는 분은 함자 하윗입니다. 그는 팔레스타인 작가이자 하마스의 전 포로입니다. 서한지구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현지 팔레스타인인들의 이야기를 토대로 설명해 주세요. 네, 먼저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상황이 일종의 패턴이 되어가고 있는데 이란과의 군사적 긴장이나 전쟁이 있을 때마다 서한지구에서 정착민들의 테러 행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열이틀간의 전쟁 때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봤고 지금도 다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더 우려되는 것은 이러한 공격, 이러한 테러의 수준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와파 뉴스 웹사이트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400건이 넘는 공격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국방군 집계에 따르면 200건 이상의 공격이 있었다고 합니다. 정말 끔찍한 일이고 공격은 하루에 한 번 이상 서한지구의 여러 마을을 대상으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ABC 지역 경계가 흐려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현지 친구들 말로는 이런 변화가 얼마나 중요한가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이를 어떻게 해석하나요? 네, 실제로 이런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요르단강 서한지구에는 하마스가 없고 가자지구처럼 민병대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정착민들에 의해 매우 끔찍한 공격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군대는 방관하거나 돕지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경찰도 자원을 다른 곳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사람들 사이에서는 요르단강 서안 지구에 하마스가 없어도 매일같이 테러 공격이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와 군대, 경찰은 이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말씀하신 대로 이런 공격이 매일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팔레스타인 자치구역인 A 지역에 전초기지가 세워지고 있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B 지역의 전초기지, C 지역의 전초기지, 심지어는 그런 극단적인 정착민 집단에게 재정적 보상까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몇 주 전 이스라엘 재무부가 그 정착민들에게 500만 셰켈을 할당하거나 지급했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기되는 주장은 폭력이 없을 때조차도 그 정착민들은 어쨌든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공격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런 공격으로부터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무장단체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사람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제 한스 인저는 이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문제는 이스라엘 국가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당분간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관점을 듣게 되어 매우 흥미롭네요. 분명히 이 모든 일은 가자 지구에서 계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 시작된 이후로 그 소식도 대부분 언론의 헤드라인에서 사라졌죠. 현재 유럽에 살고 있는 가자 지구 출신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재 상황을 목격하고 있는 가자 지구 사람들의 더 큰 메시지는 그들이 지금 무엇이 일어나길 원하는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누가 효과적인 리더십이 될 수 있다고 믿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하마스나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를 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들 역시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생명을 지킬 수 없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 부분이 제가 방금 이야기하려던 지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트럼프 평화위원회의 니콜라이 벨레도르프가 제안한 방안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제안에는 가자 지구의 완전한 재건을 위해 하마스의 무장 해제, 통합, 그리고 팔레스타인 문제 해결을 위한 첫걸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논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서한 지구를 봐라. 그들은 무장하지 않았고 무장단체도 없지만 여전히 폭력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마스나 가자 지구의 무장단체들이 이런 무기를 가져야 한다는 주장은 서한 지구에서 일어나는 이런 폭력이 가자 지구로 오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이 문제를 가능한 한 빨리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계속 공격을 당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서한 지구에 대해 이야기하든 가자 지구에 대해 이야기하든 마찬가지입니다. 하마스, 팔레스타인 이슬람 지하드, 그리고 기타 반하마스 민병대 같은 수많은 무장단체들에 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서한 지구에서 꼭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팔레스타인인들에게 무장단체가 없고 민병대의 지배가 없을 때 상황이 어떻게 보일 수 있는지, 그 상황이 어떻게 개선될 수 있는지에 대한 모델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가자지구 상황을 해결하는 것에 대한 시각을 바꿀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팔레스타인 문제 자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스 씨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소처럼 한스 씨의 관점을 듣는 것이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이제 이 주제에 대해 스튜디오에 계신 다른 게스트분들께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이미 이스라엘이 이란과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레바논에서도 전투가 이어지고 있고 후티 반군도 이제 가세했고 가자지구 전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안보 소식통들과 관계자들이 요르단강 서안지구의 상황이 사실상 폭발 직전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듣는 주장은 이것이 소수의 정착민 극단주의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넓은 정착민 공동체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이스라엘인 전체의 신념을 대변하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그리고 왜 지금 폭력 사태가 늘고 있을까요? 이 상황은 요르단강 서안에서 제3차 인티파다를 일으키려는 유대인 테러리스트들 때문입니다. 그들은 팔레스타인인들을 폭력으로 유도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폭력 과정에서 팔레스타인인들이 소외되거나 어쩌면 추방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실제 계획입니다. 극단적인 아주 극단적 민족주의자들입니다. 군대는 서안지구에서 테러와 싸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부는 방아쇠를 쉽게 당기도록 허용하거나 그렇게 보이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투원이 아님이 분명한 팔레스타인인들이 사망한 사건이 수십 건 있었고 겉으로 보기에는 그 사건들에 대해 진지하게 조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권은 완전히 팔레스타인 지역이어야 하고 정착촌이 있어서는 안 되는 A 지역에 있는 정착촌 전초 기지까지도 승인하고 합법화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련의 도발에 해당하며 더 화가 나는 건 원래라면 이스라엘은 여러 전선에서 전투를 벌이고 있고 유럽과 미국에서의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서한 지구에서는 정당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대한 위협이 얼마나 심각한가요, 야콥? 이것은 심각한 안보 위협입니다. 숫자가 많지 않다는 건 사실이지만 오히려 그게 상황을 더 악화시킵니다. 왜냐하면 무정부주의자나 테러리스트 또 무고한 팔레스타인인들을 공격하는 사람들의 수가 엄청나게 많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은 이 문제가 본질적으로 해결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스라엘 국방군, 중앙사령부, 유대 사마리아 경찰, 그리고 신베트가 비상사태를 선포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더 큰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이 사람들을 잡기 위해 막대한 자원과 태스크포스가 함께 모여야 합니다. 이것은 정말로 당신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이 가장 원하지 않는 일입니다. 정치적인 부분에는 관여하지 않겠지만 안보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언제든지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엄청난 경고 신호일 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 더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은 최근 이란의 반복적인 미사일 공격으로 안전 우려가 커지자 예루살렘 주요 성지 접근을 일시 제한하고 있습니다. 최근 며칠 동안 탄도미사일과 그 파편들이 구시가지의 주요 명소들, 특히 기독교에서 가장 신성한 장소 중 하나이지만 방공호가 없는 성묘교회 근처에 위험하게 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당국은 모든 종교 신자들에게 방문 자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국은 즉각적인 보안 위험을 이유로 나틴 총대주교인 피차발라 추기경이 그곳에서 미사를 집전하는 것조차 막았습니다. 물론 이 조치는 특히 민감한 시기에 이루어졌습니다. 부활절을 며칠 앞둔 시점이기 때문에 보안 문제뿐만 아니라 종교적, 외교적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 대사 마이크 허커비는 이스라엘이 성지주일의 성묘교회에서 고위 가톨릭 성직자들의 예배를 막은 결정은 이해하기도 정당화하기도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두 분께 다시 빠르게 여쭤보고 싶어요. 이건 정말 심각한 외교적 파장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네요. 미국 대사 마이크 허커비가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것만으로도 이스라엘 결정에 불편함을 느끼는 것이 분명합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왜 이런 결정이 옳다고 여겨졌을까요? 저는 그들이 이것이 안보에 필요하다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물론 상황이 너무 안 좋아 보여서 이스라엘의 열렬한 지지자인 마이크 허커비조차도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결정이 명절 전에 반드시 뒤집힐 것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우리가 앞서 언급했던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국가안보장관과 동시에 국방부에도 있는 재무장관이 둘 다 극단적인 민족주의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메시지 전달은 계속 완전히 빗나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당국의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실제로 많은 경우에 매우 강경한 입장을 내세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지지층에게는 좋을 수 있지만 이스라엘의 이미지에는 치명적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정부가 자국에 대해 음모를 꾸미는 것과 같습니다. 맞아요. 이제 호르무즈 해협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베르셰바에서 들어온 최신 소식도 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응급구조기관 마겐 다비드 아돔에 따르면 얼마 전 베르셰바에서 발생한 이란의 탄도미사일 공격으로 경상을 입은 4명을 치료했다고 합니다. 그 4명은 인근 공터에 직접 파격이 가해지면서 발생한 충격파로 인해 날아온 물체에 맞아 다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제 호르무즈 해협에 주목합니다. 미국과 이슬람공화국 협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란은 전쟁 종식을 위한 새 조건을 추가해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테헤란은 이제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해상 운송로 중 하나인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자국의 통제권 인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전 세계 석유의 약 20%가 통과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영향력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돈에 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란 당국자들은 선박들이 통과료를 지불해야 하는 시스템을 공개적으로 논의하고 있으며 이는 매달 수억 달러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국제규범 위반이며 미국과 동맹국들이 이미 불법이고 위험하다고 경고했다는 점입니다. 이미 해협 선박 운항이 방해받고 있고 일부 보도는 선박들이 안전 통과를 위해 돈을 내고 있다고 전합니다. 이란은 실제 시스템 작동을 시험 중일 수도 있습니다. 스튜디오 게스트분들께 다시 묻겠습니다. 야콥 씨,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며 이것이 미국에 현실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제 생각에는 미국은 이란의 협조 없이도 호르무즈 해협을 열 수 있다고 봅니다.
미국은 이란의 두 해군, 즉 정규 해군과 혁명수비대 해군을 모두 괴멸시켰습니다. 그들은 지금 이 순간 호르무즈 해협을 수색하면서 해상 기뢰를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 공군과 함께 탐지 가능한 모든 해안 대함 미사일 기지를 파괴해 왔습니다. 즉, 그 말은 해협 전체를 개방할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일종의 구역만 열면 되고 그 구역에서 삼박대를 호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란이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위협할 때 저는 그 위협이 대부분 허세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몇 차례 공격을 감행할 수는 있겠지만요. 하지만 현재 선박 운항이 중단된 주된 이유는 보험회사들이 유조선 보험 제공을 꺼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황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 군사적으로는 이 해협을 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이것을 휴전의 일환으로 묶어서 해결하길 훨씬 더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더 큰 경제적 여파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리고 댄 씨, 이 부분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제 이건 더 이상 이론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그 영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지역 분쟁에서 시작된 일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현대 역사상 최대 석유 공급 차질로 불리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해협은 전 세계 석유 약 20%가 지나갑니다. 이로 인해 가격이 급등하고 에너지 공급이 더욱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아시아와 중동 여러 나라 정부가 이미 연료를 배급하며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있습니다. 이는 석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비료 수출도 차질을 빚으면서 특히 가난한 나라들에서 식품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경제학자들은 이제 본질적으로 만약 전쟁이 장기화된다면 이것이 더 광범위한 경기 둔화를 촉발할 수 있고 심지어 세계적인 경기 침체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국제문제 분석가인 댄 페리 씨에게 질문을 돌리게 되네요. 이번 전쟁으로 인해 현재 경제적으로 가장 위험에 처한 나라는 어디인가요? 아니, 모두가 위험에 처해 있지만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페르시아만에서 나오는 석유는 주로 아시아로 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도 신경을 쓸 수 있습니다. 중국은 이란에서 많은 석유를 수입하며 파급 효과는 석유를 넘어섭니다. 이것은 석유 제품을 다루는 다양한 산업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이미 미국의 반세부터 수많은 다른 이유들까지 여러 차례 혼란을 겪은 상황에서 세계 경제 전체는 지금 이런 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은 선박에 미사일을 발사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국제 체제 내에서 정당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일이 전혀 아닙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수에즈 운하와 비교하는 것은 우습습니다. 수에즈 운하는 전 구간이 이집트에 있지만 이란은 일부 영해만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해협은 완전히 우회할 수 있습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오만, 아랍에미리트와도 공유합니다. 이는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 저는 그들조차 이 말이 진지하게 받아들여지길 바란다고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파키스탄을 통해 아무렇지 않게 이 요구를 제시하는 것만 봐도 지금까지의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신들이 이긴다고 믿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경제적 문제들보다도 훨씬 더 전략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흥미롭네요. 그런 점에서 이란이 지원하는 후티 반군이 토요일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재개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얼마나 터무니없어지고 있는지 웃음이 나올 정도예요. 그들은 남부 이스라엘에 있는 이스라엘 군사시설이라고 부르는 곳들을 겨냥하고 있는데 모두 요격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곳은 군사시설이 아니라 에일라시입니다. 하지만 더 큰 걱정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입니다. 분석가들은 후티 반군이 홍해 해상 운송로를 다시 노릴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 운송로는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교통방해로 세계 무역에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면 영향은 전장뿐 아니라 전 세계 에너지 공급, 해상 운송비, 세계 경제까지 미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설명은 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와 함께하는 분은 중동 담당 선임 기자인 아리엘 오스란입니다. 아리엘 씨, 후티 반군이 지금 다시 전투에 뛰어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나요? 결국 그들이 이란의 전략에서 어떤 역할을 하나요? 맞아요, 나타샤. 그래서 우리는 하마스와 팔레스타인 이슬람 지하드 외에도 또 다른 이란의 대리 세력이 전투에 가담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는 친이란 세력 전체가 활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제 후티 반군은 이스라엘을 향해 첫 번째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기 12시간 전에 위협을 가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이 저항의 축에 속한 모든 국가들, 즉 이란뿐만 아니라 이라크, 레바논,
심지어 가자 지구에 계속된다면 공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공격이 계속되는 한 그들은 언제든지 공격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소 성급하게 행동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로부터 불과 12시간 후에 어제 이스라엘을 향해 2번의 탄도미사일 공격 중 첫 번째 공격을 이미 감행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들이 말하는 것은 이 공격들은 이스라엘과 미국이 그 모든 나라들을 계속 공격하는 한 계속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는 이란에서의 전쟁이 끝난 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후티의 이스라엘 공격을 보게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홍해에 위치한 바브 엘만답 해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상 아라비아 반도를 둘러싼 주요 회로를 완전히 봉쇄하는 셈입니다. 동쪽에는 호르무즈 해협이 있고 이제 서쪽에는 바브 엘만답 해협에도 중대한 위협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야콥, 이 부분에 대해 고개를 끄덕이거나 흔드시는군요. 아리엘 말씀에 추가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시점은 우연이 아닙니다. 아리엘이 언급한 것처럼 이란이 바벨만답 해협을 2차 에너지 수출수로로 위협하기 위해 후티를 언제 동원할지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호르무즈와 바벨만답 두 곳 모두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시청자 여러분께 주목해 주셨으면 하는 점이 있습니다. 위협과 실제 능력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지난 6개월간 바벨만답 해협 선박 통행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이는 우연이 아니며 미 해군과 이스라엘 해군이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지역의 기지 설립 가능성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위협을 가하고 싶어하고 협상에서 새로운 카드를 꺼내들 수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시기를 맞추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가 이란의 모든 위협을 고지곧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협이긴 하지만 그들이 실제로 이 해협을 봉쇄할 수 있는 능력에는 의문이 있습니다. 아리엘 씨, 다시 여쭙겠습니다. 현재 후티 반군의 군사력을 볼 때 이스라엘은 그들을 어느 정도 위협으로 인식하나요? 보세요. 야코브 씨 말씀 이해합니다. 지금은 이것이 위협이라는 거죠. 하지만 지난 2년 반을 돌아봅시다. 후티 반군이 홍해에서 선박을 공격했던 오랜 기간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은 후티 반군을 상대로 53일 연속 공습을 감행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후티 반군과 트럼프 행정부가 공격을 중단하기로 합의하면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언제든지 다시 공격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매우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후티 반군이 합류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과 미국의 시설을 계속 공격할 뿐만 아니라 이른바 우호적인 아랍 국가들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후티가 이란처럼 사태가 이어지는 동안 걸프 아랍 국가들도 표적으로 삼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리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쉽게도 시간이 다 되어 i24 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저희는 오후 8시에 다시 생방송으로 돌아오겠습니다. i24 뉴스를 계속 시청해 주세요. 저는 나타샤 키어척입니다. 스튜디오에 함께해 주신 게스트분들께 감사드리며 다음에 뵙겠습니다.